1교시 필기시험입니다. 1번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1번 팔이 골절된 60세 남자, 2번 당뇨약을 복용하는 60세 남자, 3번 혈압약을 복용하는 50세 여자, 4번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 5번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제한적인 60세 여자. 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하고 묻는 그런 문항이죠.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항목은 4번에 있는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은 50세 남자가 해당이 되겠죠 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여기서 기억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65세 이상이면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면 어떤 질환이든지 해당이 되겠고 65세 미만의 나이가 나오면 반드시 노인성 질환이 포함이 되면은 정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내용입니다. 1번 구강관리, 2번 생활상담, 3번 기본동작훈련, 4번 행동변화대처, 5번 신체기능훈련입니다. 자, 우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표준 서비스의 분류를 보면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11가지가 있고요.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정서 지원 서비스, 방문 목욕 서비스, 뭐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11가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하기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 있는 구강관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2번에 있는 생활상담은 어디에 속하겠어요?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정서 지원 서비스에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이 있겠습니다. 3번 기본 동작 훈련은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예,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자,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는 8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1번 신체 기능의 훈련, 2번째 기본 동작 훈련, 3번째 일상생활 동작 훈련, 4번째 물리치료, 5번째 언어치료, 6번째 작업치료, 7번째 인지 및 정신기능 훈련, 8번째 기타 재활치료. 자, 기본 동작 훈련은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속하겠죠. 4번에 있는 행동 변화 대처에 속하는 것은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입니다. 다음에 5번에 있는 신체 기능 훈련도 기능 회복 훈련 서비스에 속하겠죠. 그래서 2번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묻는 것이었으니까 1번에 있는 구강관리를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서비스의 분류를
알고 있나 모르나 하는 문항도 꼭 한 문제가 시험에 등장하게 됩니다 하는 거예요. 3번 대상자의 집에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기록하는 서식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와 방문 간호 또는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가 동일한 시간에 중복 급여가 제공될 때 어떤 서식에 써서 우리가 기록을 남겨야 하나 이런 얘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 방문 목욕과 방문 간호의 경우 동일한 시간에 급여를 제공하는 때에는 늦게 개시한 급여의 제공기간이 응급처치, 수급자의 상태로 인한 보조자 필요, 수급 상태 등에 대한 간호사 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요양보호사 안내 필요 등 부득이한 사유를 급여 제공 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5번에 있는 장기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가 정답입니다.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하는 것은 정서지원 서비스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이런 내용이 있죠. 자, 거기에서 말벗, 격려, 위로 이런 것은 우리가 좀 기억을 그동안 잘 했던 부분인데 의사소통 도움에는 어떤 것이 있나 하면은 조금 또 생소할 수도 있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벗, 격려,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대 및 정서적 지지를 원칙으로 하고요. 또 4번에 있는 생활 상담은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한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에 의사소통 도움은 책 읽기나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4번에서의 정답은 5번에 있는 편지 대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다음 사례에서 요양보호사의 수행 역할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기 보시면 편마비 환자가 잔존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가 지지를 하였더니 환자 스스로 식사와 옷 입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관찰자 역할, 2번 옹호자 역할, 3번 중재자 역할, 4번 동기 유발자 역할, 5번 정보 전달자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답은 대상자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동기를 유발하며 지지해주는 역할이 동기 유발자 역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로 옳은 것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시험에 방문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와 윤리 강령에 관한 문제가 꼭 한두 문제 정도 나오죠 하는 겁니다. 자, 1번 대상자의 권리를 지켜주고 존중한다. 2번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3번 대상자가 없어도 방에 들어가서 요양보호사의 할 일을 하고 나온다. 4번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자, 여기서 맞는 것을 고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틀린 것은 어디가 틀렸는지를 알아가는 이 자체도 하나의 공부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2번에는 어디가 틀렸어요?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위해 일회용 제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서 일회용 제품을 되도록이면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은 왜 틀렸겠어요? 자,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서 요양 서비스를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죠. 대상자가 방문을 했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입니다. 다음 4번은 서비스 우선순위를 요양보호사가 주관적으로 결정한다. 자,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결정할 때는 객관적인 관점을 가지고 결정해야 돼서 틀렸고요.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여기는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요양보호사의 편의가 아니고 대상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는 대상자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주고 존중한다가 윤리적인 태도로 가장 적당한 답이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때 뭔가가 맞지 않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장은 계속 바꿀 수 있겠죠. 뭐 명절에 명절 음식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은 불법임을 2번에 있는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 방법을 고를 때는 항상 설명을 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한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문구들 어쨌든 설명을 하고가 들어가야 된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4번, 4번, 5번은 다 맞지 않는 경우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윤리 문제의 사례로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보기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을 통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행한다. 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일지라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윤리 강령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문제도 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무슨 권리인지 어떤 것은 무슨 권리인지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 보기에서 키포인트는 시설에 계시더라도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에 계시면 개별적인 서비스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계실지라도 개별화된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1번에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이거는 설명의 생활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 방법을 고를 때는 항상 설명을 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정답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틀렸고요. 5번 대상자의 욕구보다 요양보호사의 편의를 중시한다. 여기는 어디가 틀렸다고 생각되십니까? 네, 요양보호사의 편의가 아니고 대상자의 욕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있는 대상자의 권리를 우리가 지켜주고 존중한다가 윤리적인 태도로 가장 적당한 답이겠죠 하는 겁니다. 다음 7번 대상자로부터 본인 부담금 면제를 강요받은 경우 대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어떤 서비스를 요청을 했을 때 뭔가가 맞지 않는 요양보호 서비스가 아닐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계속 시험에 나옵니다. 자, 문장은 계속 바꿀 수 있겠죠. 뭐 명절에 명절 음식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뭐 이런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런 내용은 불법임을 2번에 있는 불법임을 설명하고 안 된다고 말한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대처 방법을 고를 때는 항상 설명을 하고 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정답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러한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을 하고 뭐 이런 문구들 어쨌든 설명을 하고가 들어가야 된다를 찾으시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4번, 4번, 5번은 다 맞지 않는 경우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윤리 문제의 사례로 교재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8번. 다음 설명에서 시설생활 노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로 옳은 것은 보기 자립생활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상담을 통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행한다. 자,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일지라도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는 윤리 강령이 11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요 문제도 잘 등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이 무슨 권리인지 어떤 것은 무슨 권리인지 우리가 조금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 보기에서 키포인트는 시설에 계시더라도 개별화된 서비스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설에 계시면 개별적인 서비스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 계실지라도 개별화된, 이거는 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까? 네, 1번에 있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보충을 하면은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런 서비스가 무슨 권리일까요? 하고 묻는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에 관계되는 예문들도 우리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교재를 찬찬히 놓고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는 또 무엇이 있을까? 자,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는 어떤 것이 있겠어요? 예를 들면 교재에 나와 있죠. 거동이 불편한 백씨 할아버지는 배회 중에 넘어져 다리를 골절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부터 요양보호사가 자리를 비울 때는 손과 발을 묶어 놓고 나가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억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권리에 위배됐습니까? 하면은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겠죠 하는 겁니다. 또 4번에 있는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도 가끔 시험에 잘 나오는 문항이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박씨 할머니는 외출이나 병원 진료가 있는 경우 식사 시간보다 늦게 시설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그때마다 식은 반찬을 드셔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정하거나 개인적으로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너무 혼자 유별나게 구는 것 같아 얘기를 꺼내 본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거는 어떤 권리를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거죠.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렇게 교재를 찬찬히 놓고 시설생활 노인의 보장되는 권리가 11가지가 있으니까 보기와 예문을 이렇게 찬찬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는 잘 무사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이 좀 촉박하시더라도 표준 교재를 좀 펴놓으시고 91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요 내용을 좀 들여다 보셨으면 합니다. 다음 9번. 다음에서 파악되는 노인 학대의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 학대 유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이거를 알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자, 보기 의도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아 건강이 악화되었다. 물과 식사를 섭취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본인이 약을 먹지 않는다. 자, 이런 것이 뭐죠? 1번 유기, 2번 방임, 3번 자기 방임, 4번 재정적인 학대, 5번 신체적인 학대 중에서 자기 방임이죠 하는 거예요. 자, 노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인 학대가 있고 언어 정서적인 학대가 있고 성적인 학대가 있고 재정적인 학대가 있고 방임이 있고 자기 방임이 있고요. 유기 이렇게 7가지가 있습니다. 이 7가지 노인 학대 유형 중에서 한 문제가 이런 예시가 나오면서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는 또 뭘까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기도 시험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노인을 길이나 시설 및 낮종 장소에 우리가 버리는 그런 거죠. 또 노인을 다른 주거지에 거주하게 하고 연락을 두절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자녀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주거지를 옮기거나 이민을 떠났다. 이런 예문들은 다 유기에 관한 거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 유형도 시험에 잘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자세히 교재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0번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요양보호사의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문제랑 같은 거죠. 1번 카페인 섭취를 늘린다. 2번 명상으로 몸을 이완시킨다. 3번 부정적인 감정들을 숨긴다. 4번 사람들을 피하고 혼자 지낸다. 5번 매일 고강도로 운동을 시작한다. 자, 여기에서 1번, 3번, 4번, 5번은 뭔가 반대로 얘기를 했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에 있는 명상법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명상법은 어떤 게 명상법이냐면 조용한 장소에서 20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정신을 집중한 후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완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맞았고요. 3번은 왜 틀렸냐면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해야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한다고 했는데 숨긴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4번은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인관계를 맺고 누구와도 친밀감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혼자 지낸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은 매일 고강도 운동을 시작한다. 여기서 어디가 틀렸나요? 고강도가 틀렸죠. 가볍게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시간을 늘려간다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트레스 대처 방법의 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네, 2번입니다. 11번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 중 노인이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 반응은 무엇일까요? 자,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습니다. 자, 1단계는 상실감의 시기로 우울감과 비탄이 나타나는 단계고요. 2단계는 배우자 없는 생활을 받아들이고 혼자 된 사람으로서 정체감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적극적으로 혼자 삶을 개척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볼게요. 1번 소외감, 2번 고독감, 3번 상실감, 4번 정체감, 5번 불안감. 이 중에서 처음으로 경험하는 정서적인 반응은 3번에 있는 상실감이 되겠고요. 4번에 있는 정체감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2단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변화로 옳은 것은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로 맞는 것을 찾는 거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은 반대로 말을 쓰는 감소냐 증가냐 저하냐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1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 2번 타액 분비 증가, 3번 대장의 활동성 증가, 4번 썸맛과 신맛의 미각 둔화, 5번 직장벽의 탄력성 증가. 네, 여기서 정답은 예,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하는 것이 맞고요. 자, 2번, 3번, 4번, 5번은 뭔가 반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2번은 타액과 유액 분비가 증가가 아니고 저하가 되는 겁니다. 3번은 대장의 활동성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됩니다. 4번은 썸맛과 신맛의 미각은 둔화가 아니고 더 잘 느끼고 짠맛과 단맛은 둔해집니다. 로 하면 정답입니다. 5번은 직장벽의 탄력성이 증가가 아니고 감소를 해서 우리가 변실금이나 요실금 이런 증상들이 잘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네, 1번입니다 하는 거예요. 13번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현기증, 호흡곤란, 피로 등이 나타나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를 읽으면은 자, 심장이 한번 나왔고요. 다음에 증상들이 뭐가 있나요? 현기증이나 호흡곤란이나 피로 등이 나타난다. 이런 질환이 뭘까요? 하는 거죠. 1번 심부전, 2번 기관지염, 3번 고지혈증,
4번 흡인성 폐렴, 5번 과민성 대장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심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질환이냐? 심부전이란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되어 신체 조직의 대사 요구에 필요한 혈액을 심장이 충분히 내보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허약감이나 피로나 호흡 곤란이 나타나고 걷기, 계단 오르기, 쇼핑하기 등 운동 시에도 심한 호흡 곤란이 나타나는 것은 심부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여성 노인의 생식기계 변화로 옳은 것은 자 비뇨 생식기계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1번 성호르몬이 증가, 2번 성적 욕구 감소, 3번 질 분비물 저하, 4번 방광의 저장 능력 증가,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증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맞는 정답을 찾아보기 전에 어디가 틀렸는지 또 살펴봐야 되겠죠. 1번 성호르몬이 증가할까요? 감퇴될까요? 네, 감퇴입니다. 성호르몬 감퇴. 그래서 에스트로겐 생산 감소로 인해 난소가 작아지고 기능도 점차적으로 감퇴됩니다. 이번에 성적 욕구가 감소할까요? 아니죠. 성적 욕구가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입니다. 3번의 줄 분비물이자 자, 질의 수축 및 분비물 저하로 질염이 발생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죠. 4번에 방광 저장 능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네, 방광 기능과 대뇌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빈뇨나 요실금이나 야뇨증이 생길 수 있는 거죠. 5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도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되면서 요실금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맞는 것은 3번 질 분비물 저하가 맞습니다. 다음 15번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이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1번 두통, 2번 복통, 3번 욕통, 4번 흉통, 5번 신경통 중에서 4번 흉통이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16번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전한 관리 방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묻는 문제죠. 자, 1번 야간에는 조명을 켜지 않는다. 맞아요? 틀리죠. 밤에는 야간 조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인테리어는 화려하고 복잡하게 한다. 복잡한 디자인보다는 단순한 디자인을 사용한 인테리어를 한다가 정답입니다. 3번 욕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유지한다. 자, 욕실 바닥에 물을 뿌리면 낙상의 위험이 더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4번 의자는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로 한다. 자, 의자 높이는 키를 고려하여 선택을 하고요. 발이 바닥에 닿는 높이로 해야지 안전한 환경을 우리가 유지해 주는 겁니다. 5번 출입문을 기준으로 안과 밖의 공간이 대비되는 색을 칠하여서 구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나 계단이나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대비되는 색을 사용해야지 어르신들이 빨리 인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정답이 5번입니다. 다음에 17번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과 관계가 없는 대상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노인의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약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자, 강심제, 이뇨제, 항고혈압제, 신경안정제, 항진정제 등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요. 약물치료나 투약의 적응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가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1번에는 이뇨제, 2번에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사람, 다음에 3번 관절염 치료 중인 대상자. 관절염 치료 중인 대상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염 환자의 통증은 성적 활동에 방해 요인이 될 수 있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항염증성 약물 치료도 성적 욕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4번에 있는 전립선 절제술을 받은 대상자나 여기 문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자궁적출술이나 유방절제술을 한 여성은 비록 이러한 장기들의 상실이 여성 스스로 덜 여자 같다고 느끼거나 향후 그렇게 보여질까봐 두려움을 느끼기는 하지만 성기능의 변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성기능 감소하고 거리가 먼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전립선 절제술, 자궁적출술 받은 사람, 유방절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죠? 4번을 고르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다음 18번 노인 대상자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방접종도 시험에 매해년마다 뭐죠? 우리 단골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노인 대상 예방접종의 종류 하면은 1번에 있는 폐렴구균은 연 1회가 아니고 65세 이상 성인이면 맞아야 되는 거고요. 2번 인플루엔자는 연 1회 모든 성인 매년 1회 접종 맞죠. 3번 파상풍은 5년마다 1회가 아니고 모든 성인 매 10년마다 접종이죠. 4번 대상포진은 10년마다 1회가 아니고 60세 이상 성인이면 접종해야 되는 거고요. 5번은 결핵은 예방접종의 종류에 들어오질 않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2번에 있는 인플루엔자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노인 대상 예방접종의 종류는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성인이면 예방접종하고요. 인플루엔자는 모든 성인 매년 1회 맞고요. 파상풍은 모든 성인 매 10년마다 접종을 하면 되고요. 대상포진은요. 그렇죠. 60세 이상 성인이면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다음 19번 여름 폭염 시 대처해야 할 안전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계절별 생활안전수칙을 알고 있냐 하는 문제죠. 여름이 나올 수도 있고 겨울철이 나올 수도 있겠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여름 폭염 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내기죠. 1번 꽉 끼는 옷을 입는다. 2번 야외 활동을 권장한다. 3번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신다.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어디가 틀렸나요? 꽉 끼는 옷이 아니고 헐렁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2번은 야외 활동을 되도록이면 자제를 해야 됩니다. 권장이 아니고 3번은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실까요? 많이 마실까요? 물을 많이 마셔야 되겠죠. 4번 두통이 있을 때는 가볍게 운동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원한 장소에서 쉬고 이렇게 쉬어야 되겠죠. 5번 외출할 때는 챙이 넓은 모자와 물통을 휴대한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절별 생활안전수칙도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겨울에는 뇌졸중 예방안전수칙에 대한 내용이 있고 골절 예방수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교재를 보시면서 정리해 놓으시면은 무난히 문제를 맞힐 수 있습니다. 다음 20번 치매 대상자가 실변 시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치매 대상자가 우리가 실변을 했다고 해서 바로 기저귀를 차우면은 좋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하는 거예요. 1번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 2번 기저귀 비용이 많이 든다. 3번 피부 발적이 발생한다. 4번 냄새가 많이 난다. 5번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진다. 기저귀를 쓰게 되면 대상자가 기저귀에 의존하게 되어 스스로 배설하던 경향이 사라지고 치매 증상 및 와상 상태가 더욱 심해질 수 있다 하고 참고사항에 교재 참고사항에 잘 나와 있죠. 그러면 정답은 5번에 있는 기저귀의 의존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바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을 알고 있는지 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21번
다음 중 탄력 스타킹 착용 시 도움이 되는 대상자가 누구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탄력 스타킹은 신겨야 되는 사람이 있고 탄력 스타킹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일단 자, 1번, 2번, 3번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 다시 볼게요. 1번 피부에 화농성 염증이 있는 대상자, 2번 동맥순환 장애가 있는 대상자, 3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대상자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 탄력 스타킹을 사용하면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하는 거죠. 자, 장기간 누워 있거나 다리에 부종이 있는 대상자의 경우 혈액순환을 도와 부종을 줄이고 수술 후의 부종, 임파부종, 혈전증, 정맥류를 예방하기 위해 간호사 등의 지시에 따라 우리가 탄력 스타킹을 신기도록 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4번에 있는 다리에 부종이 있는 대상자는 탄력 스타킹을 신겨야 하는 경우겠죠. 자, 5번에 다리에 상처가 있어요. 이것도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탄력 스타킹은 수면 시에도 착용하도록 하며 2개 이상을 가지고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도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고요. 탄력 스타킹을 신기는 방법에 대해서 옳은 것은 하고 묻는 문제도 문항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력 스타킹을 신기는 방법은 또 어떻게 되죠? 자, 첫 번째는 누운 상태에서 무릎 아래에 대형 쿠션을 받쳐 다리를 올려놓는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착용 부위 둘레를 측정한다. 둘레가 이전에 측정한 것과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합니다. 세 번째는 탄력 스타킹을 신기기 쉽도록 말아서 준비한다. 다음에 네 번째는 발끝부터 탄력 스타킹을 신긴다. 중간에 주름이 많이 잡히거나 끝까지 올리지 않아 조여지면 혈액순환이 안 되므로 잘 펴준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요 순서가 탄력 스타킹 신기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다시 정리가 됐죠. 그 다음에 22번. 자,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하고 우리 재해에 대해서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또 묻는 거죠. 자, 1번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아둔다. 2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지 않는다. 3번 난로 곁에는 세탁물을 널어놓는다. 4번 음식을 조리하는 중에는 가급적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5번 성냥이나 라이터 등은 노인과 어린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자, 화재 예방을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을 보며 1번, 2번, 4번, 5번은 다 우리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 여기에서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두면은 우리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특히 기름 종류가 있는 어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2번은 답이 3번입니다. 다음 23번 다음 중 노인 장기 요양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자, 노인 장기 요양보험 급여로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이 어떤 것이냐, 다음에 구입 품목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해서 표로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대여 품목은 8종류고요. 구입 품목은 9종류가 있죠. 자, 대여 품목에는 자, 수동 휠체어, 전동 침대, 수동 침대, 욕장 예방 매트리스, 이동 욕조, 목욕 리프트, 배회 감지기, 경사로 이렇게 8종류는 대여 품목이고 나머지는 다 구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지팡이, 2번 간이병기, 3번 안전손잡이, 5번에 있는 욕창 예방 방석은 구입 품목이고요. 4번에 있는 수동 휠체어는 대여 복지용구입니다. 그래서 23번에는 답이 4번입니다. 다음 24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목욕의자는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목욕의자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자, 목욕의자는 1번 팔걸이가 없는 의자, 2번 등받이가 낮은 의자, 3번 안전자리가 미끄럽지 않은 의자, 4번 구멍이나 홈이 없는 의자, 5번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 높이의 의자. 자, 여기에서 팔걸이가 없는 의자가 아니고 팔걸이가 있는 의자가 훨씬 안전하고요. 등받이가 낮은 것보다는 등받이가 높게 있는 것이 기대어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3번에 있는 앉는 자리가 미끄럽지 않는 의자, 이것이 정답이겠고요. 4번에 구멍이나 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멍이나 홈이 파여 있으면 물이 빨리 흐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다음에 5번도 틀렸죠.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이 아니고 두 발이 바닥에 안전하게 잘 닿아야 되겠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4번은 답이 3번입니다. 목욕 의자 선정 시 고려 사항을 질문한 것입니다. 다음 25번,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의 식생활 돕기로 옳은 것은, 자, 질병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식사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하는 그런 문제죠. 자, 1번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2번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 3번 설탕,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4번 식사량을 늘린다. 5번 국, 찌개 등의 국물을 섭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뇨병이 있는 대상자들에게는 1, 2, 3, 4, 5 중에서 어떤 식생활이 좋을까요?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1번은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한다. 지방이 많은 육류를 섭취하면은 틀리죠. 그래서 육류는 기름기가 적은 붉은 살코기로 섭취하며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은 가능한 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있는 설탕이나 꿀 등을 함유한 식품을 섭취한다. 이것도 틀렸죠. 단순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설탕, 꿀, 단 음료수, 다음에 커피 믹스, 탄산 음료 등 이런 단순당이 많은 것도 당뇨병 환자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 4번 식사량은 표준 체중에 맞게 알맞게 유지가 돼야 되지 식사량을 늘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5번은 국이나 찌개 등의 국물을 섭취하는 것이 맞지 않는데요. 국, 찌개, 국수류의 국물을 적게 먹고 김치를 가능한 한 싱겁게 만들어 먹어서 저염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교재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25번에는 2번에 있는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섭취한다가 맞습니다. 자,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채소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고 흰밥보다는 잡곡밥을 많이 섭취해야지 당뇨병 환자들의 식생활에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음에 26번, 만성 신부전증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올바른 식이요법은 식사 원칙을 묻는 거죠. 자, 만성 신부전증 환자의 식사는 조금 우리가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자, 만성 신부전증은 어떤 게 만성 신부전증이에요? 예, 그렇죠. 신장 기능 저하로 몸속에 노폐물이 제대로 배설되지 못하므로 섭취하는 식품의 종류와 양을 조절해야 합니다. 즉, 철저한 식이요법이 중요하며 신장 기능이 저하될수록 나트륨, 칼륨, 인 및 단백질의 섭취를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인 섭취 증가 틀렸고요. 제한이죠. 2번 칼륨 섭취 제한을 해야 되고요. 3번 나트륨 섭취 제한해야 되겠고요. 4번에 다량의 수분 섭취 맞을까요? 자, 수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수분 과잉은 다리나 손 등의 부종을 일으키고 심장에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수분을 좀 제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5번에 있는 충분한 칼로리를 섭취해야 된다. 다음에 이 칼로리는 단백질 외의 칼로리원을 공급해서 근육량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사나 간호사와 상담을 해야 되는데요. 또한 들기름, 참기름, 옥수수 기름, 올리브 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이나 무염 버터 이런 것은 칼로리원으로 좋은 식품군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런 걸 물을 수도 있겠죠.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좋은 식품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들기름, 참기름 이런 걸 고를 수도 있으니까 만성신부전증 대상자에게 식단의 예시 이런 것이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식사의 원칙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27번 대상자의 일상 업무를 대행하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오른 것은 자 일상 업무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은 집에 계시고 나 혼자 어르신의 어떤 업무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대행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이러는 거죠. 1번 경제적 능력 상태를 확인한다. 2번 함께할 동료가 있는지 확인한다. 3번 해당 업무의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4번 적절한 서비스 대상인지 파악한다. 5번 가족이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자 여기에서 가장 적절한 거는 뭡니까? 우리가 대행 전에 대행에 대한 업무의 목적과 다음에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협조를 구해야 되니까 대행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 전, 다음에 대행 중, 다음 대행 후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을 대행 전에, 대행 중, 대행 후를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28번 대상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다. 2번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3번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 4번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번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답일까요? 자, 1번은 출입구의 문턱을 낮춘답니까? 없앤답니까? 예, 출입구의 문턱을 없앤다가 정답이죠. 그래서 경사로를 설치한다 이런 말도 맞겠죠. 그래서 현관에 문턱이 있으면 경사로를 설치하고 입구를 넓게 확보하여 휠체어가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2번은 커튼으로 직사광선을 조절한다. 자, 이게 맞는 거죠. 채광에 의한 직사광선이 눈에 닿으면 각막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커튼이나 발이나 블라인드 등을 사용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직사광선을 조절해야 된다가 정답입니다. 3번은 왜 틀렸나요? 네, 그렇죠.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좋다가 반대로 얘기를 했죠. 어르신들은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좋습니다. 다음에 4번은요. 화장실을 유리문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틀렸죠? 유리문이죠. 넘어질 경우에 대비하여 문은 깨지지 않는 곳으로 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5번은요.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직접 닿도록 한다. 자, 여기서 직접이란 말이 틀렸죠. 환기 시에는 바람이 대상자에게 닿지 않도록 간접 환기 방법을 사용하여 공기가 피부에 직접 닿아 피로나 한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28번에는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다음 29번 처음으로 시설에 입소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시각장애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문항이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죠 하는 겁니다. 자,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2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기 이쪽 등으로 정확히 방향을 제시해 준다. 5번 대상자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할 때까지 기다린다. 자, 여기서 1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예, 맞죠? 2번은 왜 틀렸어요? 요양보호사를 중심이 아니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합니다. 다음 3번은요. 대상자와 눈이 마주쳤을 때 대화를 시작한다. 자,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자를 만나면 내가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헤어질 때도 먼저 말을 건네야지 눈이 쳤을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맞지 않죠? 4번은 여기 이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여기 이쪽 이런 거 쓰시면 시각장애 있으신 분은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죠. 다음에 5번은요. 자, 대상자를 만나면 먼저 우리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고 헤어질 때도 먼저 말을 건넨다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29번은 적절한 말은 1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30번. 알아듣기는 해도 말로 표현이 어려운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이 얘기죠. 이거는 언어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이랑 똑같은 그런 문구입니다. 자, 1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2번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4번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준다. 5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자, 1번 귀에 대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한다. 요거는 맞지 않는 표현이고요. 2번에 있는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언어 장애보다는 노인성 난청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에 속합니다. 다음에 3번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여 표현하게 한다. 네, 이것이 맞죠. 4번에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이거는 지남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5번은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주의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이죠. 주의력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가능한 문구를 어려운 말을 쓰지 말고 짧은 문장 이런 말이 나오면 우리가 판단력 장애가 판단력 이해력 장애를 가진 대상자는 어려운 말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다음에 몸짓 손짓 다음에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장애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경우 하면은 노인성 난청 시각장애 언어장애 판단력 이해력 장애, 주의력 장애, 진압력 장애 이 문항 중에서 한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표준 교재를 놓고 찬찬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31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30번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진압력이라고 했죠. 자, 진압력은 뭐예요?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 장애가 있거나 낮은 지능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낮 동안에는 새로운 정보를 인식시킨다. 틀렸습니다. 낮 동안에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고 기본적인 정보를 자주 반복해 주어야 합니다. 2번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네, 이것이 맞습니다. 자, 3번은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자, 이것도 틀렸는데 어디가 틀렸어요? 일관성이 없다는 게 틀렸죠. 대상자를 대하는 데는 일관성을 갖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됩니다. 4번은 사람, 시간, 장소를 자주 바꾼다. 자, 자주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가 정답입니다. 5번은요. 모든 물품을 색상으로 구분시킨다. 색상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문서화시킨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다음 32번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 대상자와 관련하여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적절한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형식에 대해서 물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업무보고 형식 하면은 구두보고, 서면보고, 전산망보고 이렇게 있죠.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한 경우 구두 보고를 먼저 한 후에 서면 보고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서면 보고에는 정기 보고, 월간 보고나 주간 보고나 일일 보고 같은 것이 있고요. 전산망 보고는 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습니다. 33번
인지능력 저하로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자,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도 꼭 한 문제 등장을 하죠. 1번, 대화의 주제를 자주 바꾼다. 2번, 새로운 물건을 활용하여 대화를 시도한다. 3번,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 4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바꾼다. 5번, 대상자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한다. 여기서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에 있는 네, 아니요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한다가 정답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반복하여 설명한다고 그랬고요. 자, 5번은 대상자의 행동을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해석하지 않는다가 정답입니다. 다음에 34번, 시설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나이가 많은 대상자부터 처치한다. 2번 대상자를 발견한 순서대로 처치한다. 3번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한다. 4번 대상자를 가급적 빨리 옮긴다. 5번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은 즉시 버린다. 중에서 맞는 거는 3번이죠. 긴급을 요하는 대상자 순으로 처치를 합니다. 4번은 왜 틀렸을까요? 자, 대상자를 가급적 옮기지 말고 옮길 때는 적절한 운반법에 따라야 됩니다. 5번은 왜 틀렸을까요? 대상자에게 손상을 입힌 화학약품, 약물, 잘못 먹은 음식뿐만 아니라 구토물 등도 병원으로 함께 가져간다가 정답이겠죠. 다음에 35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가슴 압박을 할까요? 하는 거예요. 자, 1번 폐의 산소 공급, 2번 의식 회복, 3번 통증 감소, 4번 합병증 예방, 5번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 공급. 자, 정답은 심장과 뇌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